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동열의 시대의 구함 첫 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데이터로 보는 대한민국의 병리입니다. 의대 쏠림 현상, 그리고 사교육, 청년의 첫 일자리 문제점, 장시간 노동, 저출산 등 이 시대의 불안은 개인의 탓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치가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리고 국민이 준비해야 될 것이 어떻게 나뉠 것인가입니다. 오늘 정치권 두 분을 모시고 그 책임의 경계와 해법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바쁘시죠? 요즘 저희 과방위는 또 청문회 이런 게 많고 정신이 없습니다. AI를 활용해서 11월, 12월 근황을 한번 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다 너무나 바쁘시더라고요, 제가. 근황에 대해서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지방선거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 특히 저는 원래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가 선거에 자동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죠. 거의 코딩에 쓰는 시간이 의정활동 외에는 거의 한 60-70% 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아직도 코딩을 하세요? 지금도 많이 돌려놓고 왔습니다. 박진 최고위원님 어떠세요, 요즘은요? 당에서 워낙 지금 개혁입법과제 관련해서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이고, 그렇죠. 그래서 필리버스터에 대응하는 전략 짜느라 지금 아침 7시에도 회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졸립니다. 다 졸리다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숫자를 봤을 때는요, 잠재 성장률도 그렇고, 지금 내년도 잠재 성장률 한국을 1.8%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실업률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또 쉬었음 청년이 73만 명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850만 명 정도 되고 있고, 뭐 학계 출산율, 자살률까지 보면은 한국 사회가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위기라고 좀 예측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기인 게 맞고, 특히 이제 낙오자가 양산될 것이다 라는 걸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저 프로그래머로서의 이준석은 예를 들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재원이었겠지만은 지금은 한 달에 $20짜리 AI 구독 서비스보다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계속 뭐 사람이 AI보다 잘하는 영역이 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요. 진짜 이세돌 같이 가장 바둑 잘 두는 사람은 AI보다 잘 둘지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99.9%는 이제 AI보다 바둑 못 두는 거예요. 사실 생산성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의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국회에서도 보면은 300명의 의원들이 9명의 보좌진과 그 건물에서 3,000명이 일하고 있지만은 AI로 대체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의정활동 중에서도 이미 대체된 것들 많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축사 쓰기 뭐 이런 거. 근데 그거 아무도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땀 한 땀 안 씁니다. 그렇죠. 그런 방이 있다면 좀 놀라울 정도일 텐데, 저는 뭐 기고문이나 이런 건 좀 신경을 쓰겠지만은 이미 상당수의 반복 작업들은 대체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억지로 일자리 만들어낼 것이냐?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보면 일자리 나누기 해가지고 공무원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 대체하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84만 명까지 그때 지금 그게 지속 가능성이 없다는 건 증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받아들일 때가 됐다. 이제 일자리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위기로 보시는 거죠? 엄청난 위기죠. 아마 지금의 20대는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에 비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에 비해서 생산성을 갖추고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위기라고 보고, 사실은 이제 사회가 점점 더 미래가 불안해지는 사회, 불안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람은 거기에 대해 예측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시스템이 점점 이제 흔들리고 이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표준의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허들을 넘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오다 보니까,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또 고령층대로, 내지는 이제 퇴직자들은 퇴직자들대로 다 조금 자기의 지위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수도권하고 또 지역의 격차가 있잖아요. 크죠. 사실은 의원님 지역구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이면서도 또 많은 산업체가 들어오고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역이 점점점 더 위기를 이렇게 맞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뭐 이제 경제와 산업 문제죠. 이제 일자리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자산 격차, 그러니까 주거 가격이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도저히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사실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수준의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물론 주거 문제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 부담은 덜한 대신에
본인들이 원하는 질 좋은 일자리가 없는 것. 그러니까 지역에서 점점 산업이 공동화되고 고령화되면서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 있는 산업이 이제 딱 개발되지 못한 이상은 점점 더 이제 수도권으로 인력이 빨려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 부분은 진짜 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 의원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니까 계시니까 의정활동하기는 더 편하신 거 아닌가? 청년들이 몰려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또? 근데 뭐 동탄이라 그러면 화성이라 그러면은 예. 경기도에서 아래쪽 끝자락에 가까운 예. 곳이거든요. 밑에 안성, 평택 정도만 있고 거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참 이중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탄에 삼성전자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예. 그게 해기돼가지고 또 나가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서울에서 속된 말로 밀려나면 이제 사실 조금씩 이기 신도시로 이제 가서 주거지를 예. 마련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계선이 이제 판교다라는 사람도 있고 동탄이라는 사람도 있고 예. 이렇게 한데 갈수록 집중이 심해지는 건 있는데 저는 오히려 AI가 발달하고 이런 시대에서 오히려 지방의 기회가 생긴다 봐요. 아 그래요? 우리 냉정하게 과거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서울에 있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울 집중이 됐던 것인데 지금은 지방에서의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실히 발달하고 뭐 쿠팡 같은 서비스들 네. 요즘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은 전국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한편으로는 문화면에서도 봤을 때는요 의료 등의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지방에서 향유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좀 사실과 네, 다른 네. 것 같은데 이제 어떠세요? 그러니까 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는 이제 수도권에 비해서 너무 격차가 네. 커서 무슨 공연을 본다든지 뭐 그런 걸 하러 일부러 서울 올라가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벽을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이제 오히려 교통이 발달되니까 사실 뭐 공연 보러 서울 한번 가고 이런 것들은 큰 그게,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러면 산업이 지역으로 올 것인가? 왜냐하면 기업들이 그럼 거기에 무슨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가 오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산단을 분양을 받는다든지 첨단 산업 구조에 맞는 인력이 여기 충분히 공급이 잘 된다든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물류가 가령 뭐 중국에 뭐 수출하기 편하다든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엣지를 가진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에는 교수님들만 하더라도 예.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방에 가면은 내가 1차적으로 내가 교수하는 거는 잘할 자신 있는데 내가 학자로서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풀이 지방에 있느냐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제 친구들도 교수 엄청 많은데 요즘은 확실히 거기서 자유로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통신수단이라든지 아니면은 AI가 리서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때문에 내가 지방대학에 가 있어도 내가 재밌는 주제를 삼아가지고 문헌 연구를 하든 아니면은 뭐 실험을 하든 다 이제 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 IT 기업을 차린다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판교까지 오지 않으면은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수석 개발자로서 개발한다 하더라도 나의 보조로 개발할 사람들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1인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진행되면서 나 혼자서도 부산에 있어서 나 혼자서도 광주에 있어서도 이런 서비스 런칭하는데 문제가 없어진다가 오히려 최근 한 3, 4개월의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트렌드가 지방이 어떻게 동작하게 될까는 아직 지켜봐야 된다 보는 거고요. 교육 문제가 지금 또 심각해요, 사실. 그러니까 의대 소림 현상. 지방에서 그러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서울로 사람을 보낸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보시면요. 옛날에 진짜 뭐 재수학원 이런 데 가려면 서울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있거든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였는데 원래 한 20년 전부터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 트렌드가 뭐냐면은 결국 수업에 대해 가지고는 전국이 보편화되는 과정이죠. 이제 서울에 있는 사람도 서울에 있는 학원 안 가요. 인터넷으로 강의 보고 이렇게 하는 게 많죠. 그 다음 단계 이제 그러면 강의를 듣는 것 이상의 예를 들어서 문제풀이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동화가 되고 또 AI화가 되면서 지역에서도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일로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고졸 중에 진짜 IQ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사업에 쓰겠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조류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근데 지금 약간 저는 정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서울대 10개 만들면 되지. 그게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한 10년 전엔 맞는 얘기였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사실 이제 대학에 가지 않고도 이런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증 체계 같은 걸 구축할 것이냐. 이것들을 이제 풀어서 교육의 적용해야죠. 방식도 바뀌어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의대를 간다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데이터를 보대로 최상위 등급 1등급 이내 86%가 의대를 지원했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인문사회 계통 같은 경우도 이 의대를 간다는 얘기가 12%가 넘어요. 두 분 다 공부는 할 만큼 하셨잖아요. 이런 쏠림 현상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실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서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인지 일시적 현상으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해요? 일시적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본 것만 해도 IMF 시대 이후로 거의 한 25년 이상 지속되어 온 현상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공계 연구원들 위주로 먼저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기존엔 사실
뭐 수석하면 물리학과, 전기공학과 가던 시절에서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사회적인 지위나 소득이나 이런 안정성을 그래도 보장받을 수 있는 좀 채널이 그나마 의대가 좋구나라는 현상이 그렇죠. 지금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른 산업이나 분야에서도 이렇게 평균이 어느 정도 인정이 유지가 되고 업사이드가 상방이 열려 있었다라는 느낌을 줬다고 하면 지금은 사실 의대 말고는 그런 다른 대안들을 학생들이 못 찾고 있고 그런 노동시장의 현상이 입시 경쟁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요? 당에서 최고위원이신데. 아니, 제가 무슨 당의 입장을 뭐 대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얼마 전에 뭐 KBS 다큐도 있었죠. 인재전쟁이라고. 그렇죠. 뭐 공대에 미친 중국 그리고 의대에 미친 한국이었나요?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정책이 개입을 해서 얼마만큼 다른 영역에다가 보상을 줄 수 있느냐. 왜냐면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걸 깎는 방식으로 평준화 시킬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영역에서의 상방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미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쪽을 많이 보상을 주는 것 외에는 사실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거 쉽지 않네요. 말씀 듣고 하니까 더 복잡해졌는데 이준성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라이선스 비즈니스고 국가가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체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근데 변호사들이 대량 공급되면서 변호사 법률가 시장이 이제 포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것을 의료에 적용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의료에 대해서 많은 자유화를 해야죠. 변호사 시장이 저렇게 된 거는 변호사는 자유화된 시장이고 자유영업을 하는 시장인데 그런데 거기에 수를 증가시켜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의료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가격도 정해져 있고 그렇죠. 거기 규제 시장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수요를 이제 늘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면 수요 늘리기를 계속 했잖아요. 문재인 케어라는 걸 하면서 MRI도 싸게 만들어줘. 거기다가 뭐 각종 한방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계속 늘려가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거를. 그런 상황 속에서 소득이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선호가 계속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좀 한 가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의료가 그러니까 필수 의료, 핵심 의료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계속 뭐라 해야 될까요? 선심성 복지 서비스 확대의 기로로 갈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의대는 어떻게든 계속 먹고 살 거야.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사교육 팽창을 부추기는 현상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저는 계속 갈 거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원래 민주당의 정책이었죠. 의대 증원을 하겠다. 저는 그거야말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엔지니어링이나 이쪽에 가가지고 승수 효과가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많은 인재들을 그냥 현실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대 정원 문제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현재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수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공백이 일어나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문제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필수 진료 과목에 대한 수가를 현실화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에서 뭐 공공의대나 그 지역 의사제를 이렇게 도입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꿀 것인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 뭐 의대 증원 문제는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주로 문제가 이슈가 됐던 얘기고 뭐 문재인 케어로 의료 수요를 증가시킨다라고 하긴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운 게 어차피 의료 분야에 있어 수요는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수요는 기본적으로 지금 늘 수밖에 없는 구조 하에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뭐 숫자를 증원시킬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숫자 증원이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전달 체계 그리고 수가 현실화 이런 문제들이 의료 영역에서 논의돼야 되는 정책 과제라고 토론하자가 아니면 의료비 증가가 이제 가시화되고 예를 들어 아까 전 개발자로서 제가 제 효율이 그냥 100배 이상 증가를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는 의료에 있어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의료에서 만약에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려 그러면은 의사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의료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AI를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가지고 규제나 이런 것을 풀고, 그리고 영상 판독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의사가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형태로 진화하자라는 것이 예를 들어 개혁신당이나 아니면 의료계의 주장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은 앞으로 의료 수요가 드러나니까 계속 의사 수를 늘리자.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제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다른 직역과의 그런 균형에도 맞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늘려야 된다. 그리고 지역 의사제 같은 거 하면 지역의 의사를 확충할 수 있다? 천만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역 의사제를 주는 순간, 자 그럼 전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의사와 지역에서 꼭 할 수 있는 의사는 면허의 가치가 다르고, 그러면 이건 열화된 면허입니다.
이 연화된 면허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온전한 면허에 지원하는 사람보다 의료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겠죠. 부산대학교에서 치료받는 것과 서울대학교 둘 다 좋은 병원이에요. 거기서 서울대학교를 네. 고른 게 대통령인데, 서울에 있는 병원을 고른 게 대통령인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KTX비가 아까워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역 의사를 선택하겠다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차등화는 오히려 집중을 낳게 되는 거예요. 아예 라이선스를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조금 점수를 덜 받아서 좀 더 열화된 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증해 주는 거죠. 말씀하시려던 주제에 좀 많이 벗어난 것 좀 같은데. 벗어났죠, 사실은요. 다시 이제 돌아가야죠. 돌아가면 사실은 저희 생각했던 건 실제로 지역에 가더라도요,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70이, 80이 돼도 사실 좀 고위 연봉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이 네. 현실적으로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증원을 했다는 이유 자체는 지역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받겠다고 이제 의대 증원을 시도한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쏠림 현상으로 더 가게 됐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저는 그러니까 했는데. 자꾸 지역에 의사 공급하고 이런 것들로 네. 그러니까 쏠림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요, 의대 선호했을 때 의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냐, 아니면은 의사를 뽑아놨더니만은 결국엔 지역엔 가지 않고 필수 의료나 핵심 의료에 종사하지 않고 피부과를 하는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후자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서 뭘 총량을 더 늘려가지고 낙수 이론으로 이제 서울에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면은 거기까지 가겠지. 그렇다고 뭐 과를 갖고 저희가 제한을 할 수도 없잖아요. 할 이게. 수는 있습니다. 애당초에 그 과를 할 수 있도록 처음에 의대 정원 입학을 네, 받을 때 이쪽 과를 할 것을 네. 예정하고 뽑을 수는 있죠. 근데 다들 왜 선택을 나중에 가서.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예. 오히려 지역의 의료 사정이 나아지느냐? 예를 들어 예. 이 의사는 이비인후과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떤 읍내에 갔더니만은 사실 지금은 의원 차려놓고 모든 과목 다 보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정하게 되면 오히려 거기에 병원을 만들 이유가 없는 상황인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지역에 산부인과가 없는 것이 애를 안 낳아서냐, 아니면 산부인과가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거냐. 명확하게 애를 안 낳아서 산부인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애를 안 낳는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산부인과 면허를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쳐봐도 결국에는 산부인과는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를 이제 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다음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 자체가 예. 청년들이 이제 모두 체감하는 막힌 통로 때문에 올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청년 실업률도 높아지고 N 잡는 플랫폼 비즈니스 노동자도 많고, 사실 청년 취업하는 친구 중에 10명 중에 3명은 비정직으로 또 취업을 하잖아요. 청년들 지역구에서 만나시잖아요. 만났을 때 실제 몸소 느끼시는 이 일자리 문제 있잖아요. 뭐 일자리의 병목 현상이 일자리 자체가 부족한 건지, 소득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미래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듣고 싶거든요. 그 청년들한테. 저는 결국에는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고용해서 4천만 원 이상 못 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생산하는 양이 크게 앞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 투자나 이런 것에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중소기업이 좀 더 나아지고 더 나은 복지나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니까요. 네. 혹시 박채곤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된다는 말은 맞고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뭐 노동시장 이중 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예. 그리고 원청과 하청 사이의 불공정 거래 문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불평등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사실은 가장 청년들이 체감하는 벽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분명히 거기 있는데 여기 직장에 갔을 경우에 그럼 내가 여기서 과연 능력을 개발해가지고 직무 능력을 향상시켜서 위로 계속해서 상승해서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느냐. 사다리죠, 사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한번 처음에 20대 80으로 나눴을 때 80에 들어가고 나면 00, 20으로 올라가기 어려워진다라는 구간에서 하나가 허들이 있는 것 같고요. 소득 얘기하죠. 소득은 이제 소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데 그럼 이 소득을 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보금자리 마련해서 일반적인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느냐. 이 정도의 그 기대 수준이 소득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일자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그것은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당연히 또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원청 하청 사이의 하도급 불공정 문제라든지 뭐 기술 탈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서 방금 전에 간극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일자리와 좋지 못한 일자리 또는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의 차이는 결국 우리가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 쌍무적인 노력에서 아래쪽에 이제 일자리의 뭐 선호도를 강화하는 노력은 성과가 없었던 거고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런데 또 위에 있는 일자리는 이 움직임에 인해 가지고 더 일자리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뭐 노조 활동의 어떤
바운드리나 이런 게 강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는 더 좋아진 거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뭐 소득 분배율을 봤을 때도 10단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소득이 올라갔고 당연하죠. 그 46%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분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리어 소득이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냉정하게 그래서 네. 고용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라는 것이 이 간극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인데 네. 거꾸로 그걸 얘기하면은 뭐 그 완전 기업가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저는 이 완전히 고소득과 안정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체계를 만들어준 것은 오히려 대기업 중심의 노조 활동이었다. 이건 지적하지 네. 않을 수 없죠. 근데 저는 하나 또 궁금했던 게 아까 이제 이준석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 농장은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진짜 데이터를 봐도 2021년에 66만 명이었던 것이 거의 지금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현상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세요. 심지어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담당한 영역이 사라질 겁니다, 또. 기본적으로 정치나 행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위를 이야기를 하는 영역이라고 네, 보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노동자가 앞으로 이 비즈니스의 성향상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 하단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정을 보호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상단에서 기술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앞으로 이렇게 갈 것이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면 사실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어떤 플랫폼 그 소속 네. 노동자가 이제 특수고용 노동 근로자라고 지금 이제 뭐 구별이 되는 거, 그룹화가 되는 것이고, 네. 그 그룹에 대해서 기존에 그래도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게 부여했던 여러 가지 보호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기존의 근로기준법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보호 장치들을 최대한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노력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있다. 예. 예.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현상을 예측하는 건 당연히 그것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가 아무리 이제 제도로서 사람을 보호한다 하더라도요. 예. 우리 기업에서 노동자 1인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본인의 연봉보다 적으면은 그건 유지되지 않고 예. 사람이 안 망하는 것 같지만 기업이 망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거는 그 생산성이 어떻게 분배되느냐에서 노동자들이 합당한 권리 행사하는 것과 그 기업이 집합체로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은, 근데 개인의 생산성도 그렇고 기업의 생산성도 그렇고 기술 투자, 연구, 그리고 개인에 있어서는 교육이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교육에 대한 목표치 자체를 굉장히 상향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오게 네.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근에 우리가 한 10년, 15년간의 조류를 보면은 교육의 강도를 낮춰나가고 있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조류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고용이냐 분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보수 정권에서는 좀 성장이나 기업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또 이제 진보 정권에서는 약간 분배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 가는 부분인데,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근데 이게 또 다르지도 않은 게 실제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하고 계신 거세요. 의원님도 그렇고 최고위원님도. 근데 기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는 노동 생산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다는. 청년 일자리 얘기하다 보면 지금 정년 연장이고 4.5일제도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로시간이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OECD 기준으로는 좀 높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감축 속도를 보면은 주당 실근로시간은 실제 2002년부터 2022년까지 도표를 봤을 때도 9시간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폭으로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높은 얘기란 말이죠. 근데 4.5일제를 했을 때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혜택을 받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대기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부문에 있는 노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이지 일반 중소기업 근로자라든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4.5시간제는 사실은 조금 이제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정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사실 시도해볼 만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정부에서 푸시를 해서, 예전에 주 5일제 할 때도 마찬가지고 40시간 줄였을 때도 처음에는 조금 논란이 많았지만 밀어붙였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노동 생산성이 약간 향상되는 결과치 자체는 나오거든요. 모든 그 중소기업이나 모든 기업에 지금 다 영세한 곳까지 그걸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는 것이고, 저는 사실은 노동시간 문제 관련해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은 좀 포괄임금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게 이제 임금 기본급에다가 수당을 딱 다 정해놓거든요. 1년치 연봉을 정해놓고 여기에 네 연장근로수당, 뭐 주말 휴일 근로수당 이런 거 추가 근로수당 다 넣고 나서 그냥 저녁에 이제 편하게 이제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공짜로. 야근을 많이 하면 사실 많이 할수록 시간당 시급은 줄어드는 구조인데, 포괄임금제 때문에 사실 장시간 근로가 조금 유발되는 측면도 있고, 원래 이게 법에는 사실 없는 개념인데 판례상
원래는 금지돼 있어요. 포괄임 금지 네. 하지 말라고 하고 예외적으로 네. 네. 근로시간을 좀 산정하기 어려운 일부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법이 따로 없고 판례상으로만 인정되다 보니까 자꾸 우회적으로 일반 사무직까지 넓혀서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를 법률적으로 시도를 해서 묵인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 무급 연장 근로죠. 이 부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장시간 근로 문제는 대기업만 해도 지금 주 근로시간 38시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근로시간이 그럼 그 줄어들었을 때도 집중적으로 근로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기업은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예. 오히려 총임금은 크게 늘어나지 않거나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사실 음식점이라는 데도 보면은 영업시간 단축으로 대응하지 그거를 예. 추가 수당을 다 지급하는 형태로 대응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의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사업의 축소는 결국 경제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제도죠. 그런데 예. 직군의 특성상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다 보니까 그게 갈수록 예외가 넓어져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연구개발만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릴 때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IT 쪽으로 가기로 했던 이유는요. 떼돈 벌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정 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 나쁜 것인 것처럼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예. 거거든요. 예.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일자리 나누기가 목적이냐, 아니면 혹사를 막는 것이 목적이냐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원래는 노동자가 불합리한 노동을 강요당하고 혹사당을 막기 위해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뭐 일자리 나누기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이 자발적 의사가 있음에도 많이 노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입장 전환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제 노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근로에 시달리다가 얼마 전에 뭐 런던 뭐 베이글 네. 사태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진짜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장시간 근로가 네. 건강에 안 좋다라는 거는 이미 뭐 여러 그 기구에서 다 연구 결과가 지금 그렇죠. 밝혀진 상황이라서 우리가 자발적인 노동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우리가 그게 사회적인 경제적인 구조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비자발성이 있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뭐 떼돈을 벌고 싶다는 욕망에 의해서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생계 부양 유지를 위해서 비자발적 노동,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경우에 보호장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시간 근로를 규제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거를 뭐 이건 본인 자유니까 약간 열어줘라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가난한 사람은 뭐 불량식품 먹어도 될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부정식품. 이런 네. 식의 이야기 예. 정도로 사실 들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직군의 유연 근로제나 선택 근로제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 것이지 원칙을 자유를 주고 예외를 규제해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했던 형태의 근로자들은 지금 진짜 일당에 따라서 이제 민감한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엔비디아에 있는 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나 리서치해야 되니까 나 밤샐 거야. 여기서 이불 깔고 잘 거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반도체 관련 논의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 자체가 해외 혁신 산업과 봤을 때는 우리는 이게 오히려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거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했던 오히려 생계에 좀 영향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그냥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기현상까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마들로 좀 차등화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제 프로그래머하고 만났는데 네. 본인은 이 일을 하는 게 게임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갖고 뭐 몇 시간을 제한하고 뭐 하고 밤새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본인들이 일하기 위해서 그런 창의성이 날 수 없다. 네. 차라리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참 영역이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이 업종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의 성격 자체가 이제 옛날에 우리가 뭐 19세기 산업화 때 뭐 네. 영국의 공장에서 탄광 노동하던 그때 그 시절과는 이제 많이 달라졌으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회사라는 곳에서 근로자로 일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런 위계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그런 전제하에 제도를 설계하는데 나는 정말로 너무 게임하는 것처럼 회사가 즐겁다. 나는 사장이 뭐라고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일을 계속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제 할 수는 있어야겠으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예. 그러면 풀어야 됩니까? 아니면 막아야 됩니까?
그런 경우는 본인이 가서 사업체를 차리시는 게 낫겠죠. 예. 근로기준법의 그 규제를 받지 않는 영역으로 가서 그 사업을 너무 차리시면 막연한데요. 되겠죠. 내가 회사 엔비디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한국 정부에서 엔비디아 같은 회사에다가 너는 일하지 마. 근데 난 일하고 싶어. 그럼 너 나가서 새로 차려라. 이런 건 너무 그냥 막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 정도 아니, 일하려면 나가서 차리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노동권을 보장하는 나라라는 것은 네. 일단 깔고 가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예외적인 직종이나 상황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지. 그럼 나는 무조건 풀어주자라고 할 수는 없는 천직이 거지. 반도체 엔지니어고 나는 일하는 게 좋아서 반도체 설계하는 게 좋은데 좀 더 일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까 답이 그러면 나가서 차려잖아요. 아, 그건 아니죠. 네. 아까 새로 차리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라면 네. 본인이 정말 그걸 좋아해서 네. 계속 일을 무제한을 하고 싶다고 하면 새로 차리는 게 좋겠지만, 삼성전자를 새로 차려. 차려 좋겠으나, 예. 근데 그렇다고 뭘 하면 차리라는 거 정확히? 그 사업을 하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차리라. 네, 이제 사용자가 삼성은 되라는 거죠. 아니죠. 사용자가 네. 되라는 반도체 설계 삼성 아니면 하이닉스인데 어디서? 이게 되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네 가서 차려라 이럴 게 아니라 예. 삼성전자에 있는 근로자가 나는 연구자로서 세계 학술대 연구도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반도체를 난 여기서 하는 게 천직이고 개인 시간을 오히려 연구에 투입해가 하고 싶어. 그런데 갑자기 정부에서 너 이렇게 하면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일하고 싶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직해버릴 거야. 이런 게 국가 손실 아닌가요? 굉장히 그냥 해법이라 나오는 것들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일까 아니라 그 사람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나가 삼성 가서 차려라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극히 예외적인 사안을 들고 와가지고 계속 일반을 하려고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 생기는 그럼 거죠.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 좋은 연구 직장 중에 어떤 연구 자리가 너 혼자 가서 차려라가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연구 개발 직종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논의를 해볼 수 있죠. 아마 이게 네. 지금 얘기 들으시지만 두 분이 문이과라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저도 재정 쪽에 많이 관여를 네. 했지만 복지하고 투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국가 예산이 730조가 넘었잖아요. 근데 복지를 늘리자는 요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재정 건설성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실제 우리가 늘려야 할 복지가 있고 조정해야 될 복지가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복지의 원천을 살펴보면 로마 때 곡물법 이런 거로 해서 맞아요. 네. 쌀, 밀이죠 걔는 밀은 적어도 공짜로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겠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복지의 개념 자체를 의식주를 보장하는 형태가 무엇이냐 또는 거기에 약간 더 기본적인 있어서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로 가야 되는데 현금 지급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로 이제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외로 저희한테 하나의 기회가 뭐냐면은 생산 비용, 공산품의 생산 단가는 계속 낮아질 겁니다. 어쩌면 공산품에 더해서 농산물까지 그러면 더 좋고요. 지금 우리 컴퓨터 같은 것들은 성능이 지금 몇십 배로 좋아지면서도 가격은 예전에 비해서 더 훨씬 싸졌잖아요. 싸졌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공산품에 대한 그리고 의식주에 대한 것들은 오히려 생산 비용이 적어지게 되면 로봇과 AI의 적용으로 인해서 그럼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더 넓게 보장해야 된다. 저는 말 그대로 나중에 주택도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 같은 것으로 쉽게 공급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의복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 더 싸질 수 있다.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최대한 보장성을 넓히는 형태로 의식주 다 거기다 아까 말한 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대해 나가는 거로 전부 다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런데 그거는 생산 비용 단가가 계속 줄어든다는 가정하에 더 넓게 그렇죠.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부가 서비스 또는 고급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더 사회적 합의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줄여야 되는 건 또 뭐 있을까요? 아까 제가 문재인 케어 말씀드린 것처럼요. MRI는 저도 받으면 굉장히 좋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MRI는 엄청난 고가의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저는 MRI를 누구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대신 의식주의 보장을 넓혀야 된다 주의자인 거거든요. 그 고가의 서비스는 실제 더 많은 국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화되고 서비스로. 예를 들어 진짜 쌀을 줘도 돼요. 그거는 쌀을 다 무상 어떻게 공급해도 돼요. 보편적 복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자는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부가로 제공하는 것들 중에 보면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 효과가 있나 싶은 것들도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에 대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지금 사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의료 행위들에게다가 계속 뭘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무상화하고 있고. 뭔지 알고 이런 있어요. 것들은 좀 제 생각엔 제어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복지 지출이 GDP 대비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다 알고 그건 계실 있죠. 거고 그래서 사실은 복지의 어떤 영역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에 저는 이제 쉽게 찬동하기는 어렵고 특히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돌봄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돌봄 취약계층인데 돌봄은 사실 뭐 고령자에 대한 돌봄도 있을 것이고 유아 보육 분야의 돌봄도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게 뭐 유아 보육 분야에 대한 돌봄에 대한 복지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저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서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 사회적인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고령자에 대한 뭐
돌봄 역시도 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아무 경제적인 유발 효과가 없는 복지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다만 이제 굳이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현행 이제 비효율, 그러니까 부처 간의 뭐 중복 사업, 유사 사업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동 돌봄 얘기를 했으니까 가령 뭐 지역에 보면 지역 아동센터도 있고 다합계 돌봄센터도 있고 거버넌스가 좀 방과후 아카데미도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부처가 여러 개고 뭐 중앙부처랑 지방정부가 각자 비슷한 유사 사업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뭐 사업비 예산이 중복되거나 이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은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행에 되고 있는 복지 항목 자체를 지출을 축소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박세곤 의원님이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질문에 대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포문을 열어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좀 사이로 현상이 되게 심하잖아요. 부처도 뭐 고용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고용노동부도 있고 교육부도 있고 뭐 다른 부처들 많지 않습니까? 뭐 복지 뭐 다 있는데 이런 부처들 간에 또 연계가 좀 잘 안 되고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오늘 이 얘기는 드릴까 말까 했는데 여야도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 거버넌스가 좀 개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지 두 분께 좀 듣고 싶거든요. 저는 아까부터 제가 이제 기존 제도의 해체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뭐 창조적 파괴 이런 거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파괴를 설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전통에 의해서 우리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진행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국가의 예산을 1년마다 짜가지고 결국 그걸 심의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주기가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돈을 1년마다 평가해가지고 1년 뒤를 예측해가지고 돈 쓰고 하는 것들이. 왜냐하면 지금 기술 발전의 속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AI 모델 같은 것들 출시되는 구조는 지금 3개월마다 지금 신버전들이 출시되고 있거든요. 각 회사별로. 이런 상황에서 1년 주기로 무엇에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단기적인 계획만 남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를 복지제도나 이런 거 설계할 때는 좀 더 긴 텀을 가지고 생애주기에 맞춰서 설계되는 것이고 또 연구개발이나 R&D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른 단위로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동적인 이제 계획이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뭐 국회의원들이 모이기 어려우니까 1년에 한 번씩 정기국회 열어가지고 모이는 형태로 운영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버넌스가 안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회 의정 활동하시면서 느꼈던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부처가 우리는 또 따로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있고 뭐 복지부 있고. 그 사람들끼리 나중에 날 잡아서 또 국정감사도 같이 받잖아요. 얼마나 비효율적인 겁니까? 이거를 만약에 저는 그냥 아이디어 상황인데 이걸 합쳐서 슈퍼부처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슈퍼부처보다는 상시 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감사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나 이런 것들도 상시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올림픽도 아니고 딱 그 국정감사에 다 모여가지고 누가 관심 많나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니까 제대로 제 생각에는 의정활동도 이루어지기 어렵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동적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국회는 모이고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고 좀 효율적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상임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 칸막이가 있는 거잖아요. 상임위 대신에 어떤 특위를 더 간편하게 구성하고 기관을 더 활동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AI 관련 특위다 그러면은 산업 위에 있는 국회의원과 그리고 뭐 또 과방위에 있는 국회의원과 뭐 다 모여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임위 체제라는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걸 받아들여야죠, 저희가. 지금 이제 부처 간 사일로 현상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슈퍼부처, 대부처를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는 좋죠. 인구 문제가 중요하니까 인구 관련된 슈퍼부처를 만들어서 고용, 노동, 보건복지부 관련 업무를 다 이 부처에 넣는다. 그러면 이제 부처 간의 칸막이 현상이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시도들이 과거에도 뭐 있어왔고 이제 부처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혼란만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뭐 과학기술처를 뭐 없애서 여기다 붙였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 때 다시 띄워오고 뭐 해양수산부를 여기 넣었다가 다시 떼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혼란이나 조직 개편의 비용만 들지 사실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필요성이 있을 때만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정치적인 쇼를 위해서 나는 이걸 중시하니까 이 부처를 슈퍼부처로 만들래라고 해서 소모돼서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사일로가 여러 개 세 개가 있는데 이거를 벽을 다 부숴가지고 거대한 사일로를 만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여긴 또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이 안에서 결제 단계가 많이 생기고 그 안에서 국별로 또 칸막이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 우선순위가 흐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일로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자체를 뭐 막을 수는 없고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일로 간에 이제 다리를 좀 놔줘야 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국무 조정 기능이죠. 뭐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사실 국무 조정 기능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정 기능, 컨트롤 타워로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고, 강화한다. 조정 기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말씀하신 대로 사업 중복 예산을 줄이고 싶다고 하면 이런 건 있죠. 뭐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예산 풀을 만들어서 같은 유사 종류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여러 가지 부처가 그 사업 풀 안에서만 사업을 따고 공동으로 했으면 공동으로 책임지고 같은 그 핵심 성과 지표를 공유해서 그걸로에 따라서 같이 성과를 나누게 하는 그런 식으로 조직을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판단하니 이 부처를 새로 크게 만들래라고 하는 방식은 저는 조금 위험하다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두 분 말씀하고요. 사실 제일 좀 여쭤보고 싶었던 이슈인데요. 세대하고 계층 갈등이 지금 굉장히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데이터상으로 봐도 세대 간의 자산이라든지 소득에 대한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정치적 양극화도 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극단에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정치적으로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요즘 게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회복돼야 될 신뢰들이 있는데, 사실 국회라든지 우리가 정당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회복이 먼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무엇인지 한번. 근데 저는 세대 갈등이나요, 아니면은 경제적 계급 갈등이 지역 갈등이나 인종 갈등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 갈등이나 인종 갈등, 우리 과거에 존재했던 그런 지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해법이 나오질 않아요. 모여가지고 맨날 화합하는 뭐 쇼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경상남도 남해랑 예를 들어 섬진강 사이에도 광양이 있는데 둘이 비슷한 동네인데 정치적 투표성이 반대로 나오면은 민주적으로 뭘 결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적어도 세대별로 아니면 계층적으로 경제적 계급적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어디를 지원하겠다, 어디가 서운하는 정책을 내겠다 가능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오히려 우리는 극대화해야 되는 것인데, 최근에 보면 참 특이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에게 예를 들어 뭐 일자리 위기나 아니면은 자산 취득의 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뭐 제안하면요. 세대 갈라치기라 그래요. 그렇죠. 세대 갈라치기라 그러고 갈라치기 하지 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럼 해법을 내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젊은 세대에게 지원책을 내면서 그것이 세대 갈라치기 소리 안 들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떤 계층이나 어떤 세대에게 과도한 혜택이 있으면 그걸 줄이자고 했을 때 세대 갈라치기 안 될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도구적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뭐 사실 방법이 사라지는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정당 정치에서 지양해야 될 언어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좀 많이 낮아진 것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것들을 깰 수 있거나 국민들한테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특정한 그룹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혐오, 그리고 특정한 뭐 세대나 계층에서 얘기하면 갈라치기, 이렇게 하면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업법을 극복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 정치에서 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같은데, 이제 갈라치기를 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본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과도하게 일어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현재 상황에서 뭐 정치적인 양극화가 된다든지, 뭐 계층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게 특히나 이제 미디어 소비 구조가, 옛날에는 뭐 방송 3사 뉴스만 보고 이걸 준거로 해서 논쟁을 했지만, 사실은 지금 다 자기가 어떻게 보면 추천받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그 그룹 안에서만 사실 놀게 되잖아요. 주로 계속 확증 표현하기 생기고, 이거 뭐 에코체인버 효과라고 하나요? 계속 자기랑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미디어만 계속 소비를 하는 현재 그 미디어 상황에서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한 배제, 혐오, 표현, 악마화 이런 것들이 어떤 갈라치기라는 정치적인 수단과 사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뭐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창한 문제긴 하지만, 저는 한 번은 이 디지털 플랫폼의 뭐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건들고 규제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나한테 피드가 가장 우선적으로 뜨는데, 이 순위로 뜨는데 이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뜨는 건지를 사실은 플랫폼 사업자는 공개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외부에서도 누가 그걸 감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디지털 서비스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투명성 강화도 하고 의무 보고도 하고 이제 외부 감사도 하고 공시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도 가령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디어 소비자들이 내가 당신의 시장 지배력이 강한 플랫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선택권을 주는 거죠. 나는 당신들이 추천하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걸 선택을 해서 추천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라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당신들이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큰 알고리즘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 나한테 보고를 해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그 논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정치권에서 그 뭐 양극화라든지 갈등 심화 뭐 그런 상대에 대한 악마화 이런 것들을 한번 개선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문제도 한번 건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고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1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서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그런 과제가 있다면 무엇을 좀 하고 싶으신지. 저는 대한민국에서 아까 뭐 우리가 지적했던 비슷한 거지만은 이성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 고지전이야 뭐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제가 그 앞장서면은 제일 세게 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고지전은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이성적으로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서 답을 내는 과정은 A랑 B 대안의 경쟁이에요. 예. 지금 근데 우리 정치에서는 계속 선악 대결로 만들어버리고 있거든요. 쟤는 악한 사람이 악한 의도가 있어로 만들어버리는데 저는 그걸 좀 탈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계속 토론회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토론을 통해서 대안의 경쟁을 할 수 있게 대안의 하는 게 경쟁을 근데 그게 막연히 아니라 A, B 이렇게 각자 대안 들고 나와서 방송에 넣어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원내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뭐 입법 과정에서 뭐 어떤 그래도 역할을 뭐 지역에서 많이 하겠다고 활동을 하고 계시고 예. 또 당에서 최고위원이시니까 뭐 기왕에 이제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이제 민주주의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실은 그런 수기 협의가 가능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공론장에서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비난, 악마화 그리고 그냥 정쟁에 활용하고 이런 현상들은 이게 보통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정말 답답하시는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자면 저도 이제 온라인 상에서의 그런 허위 조작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 사회적인 책임에 거기에 상하는 규제를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단은 저도 해볼 수 있는 첫 단추 아닐까 싶습니다. 토론할 때는 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토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개인이 불안이 반복되면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불안은 단일 원인이 아니라 그 연결된 고리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 내놓은 해법이라든지 논의가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지점들도 상당히 많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가능한 해법을 만들고 국민은 살아낼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치가 이 언어에 대해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언어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요. 정책 몽독이 아니라 정책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집행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 자주 뵙겠습니다. 예, 저희 활동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최근에 근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제가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있으면서 예. 주로 이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제도 전반에 관해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일을 하다가 최근엔 이 법사위원회로 옮기면서 최근에 뭐 문제가 되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라든지 그렇죠. 법 왜곡죄라든지 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위헌성을 열심히 다투고 있습니다. 야, 이게 뭐 말씀만 들어도 머리가 좀 많이 아프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윤동열의 시대유감 첫 회입니다. 아, 예, 영광입니다. 그래서 모시게 됐는데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를 보는 대한민국의 병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사회를 보게 되면요. 사실상 이걸 과연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숫자를 보더라도 잠재 성장률 같은 경우도 지금 1.8%에 머무르고 있고 특히 그 합계 출산율이라든지 그렇습니다. 실제 뭐 청년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합계 출산은 낮아지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좀 의원님께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합계 출산율 문제, 실업률 문제, 뭐 잠재 성장률 문제가 별도의 데이터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하나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의 명제로부터
각각의 측면으로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예, 예. 아이를 낳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취업이 돼야 뭐 결혼도 하고 집도 예. 사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당장 취업문이 많이 닫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애 낳는 거는 엄두도 안 나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AI의 등장으로 일자리들이 많이 위협을 받고 예, 있는 그런 예. 상황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는 좀 더 젊은 세대에게 불투명할 텐데 최근에는 뭐 정년 연장 문제까지도 연결이 돼가지고 예. 이미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오히려 안락하게 더 연장을 늘린 반면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또 젊은 세대들이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예. 또다시 또 국민연금 문제로 연결되기도 하고요. 예.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서 뭔가 이 경제에 신바람이 안 난다? 그런 것들이 예, 지금 예, 이 모든 안 좋은 데이터로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청년 관련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예. 사실 최근 들어가고는 실업률에 대한 증가도 중요하지만 쉬었음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73만 명까지 되잖아요. 이런 쉬었음 청년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제가 뭐 면밀한 학문적 분석은 하기는 어렵지만 예. 주변에 이게 말 그대로 쉬었음 청년에 머물러 있는 주변 사람들을 좀 보게 되면 열심히 해서 뭐하노 이겁니다. 예, 예. 열심히 한다고 달라지냐 내가.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커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정규직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내가 뭐 정년연장이라는 예. 안전성도 담보할 수 있는 거고 뭐 대출을 받아서 집도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막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뭔가 정규직 좋은 기업에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차단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말하자면 뭐 일용직을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예, 예. 이른바 알바를 한다든지 하면서 적당히 생계는 유지하지만 어떤 과거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선배들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이맘때쯤 돼서 이만큼의 돈을 벌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를 낳고 이런 기획을 못 한다는 게 뭔가 이 쉬었음 청년이 이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결정적인 계기인 것 같습니다. 뭐 73만 명이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난 숫자.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저도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상황인데 예.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뭐 드라마도 있겠지만 서울자가 김부장이라는 것이 또 우리 기성세대와 또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한 서로 다툼처럼 보여서 그렇게 보기만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좀 걱정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국회에서 앞서 제가 제 근황을 말씀드리는 것 중에 국민연금 특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민연금 특위에도 들어가 있으면서 올해 있었던 연금 개혁안, 저는 개악이라고 부르지만 이 개혁안 문제에 있어서도 젊은 세대들이 좀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하고요. 그렇죠. 정년연장 문제도 실제로는 기업들이 결국에는 취업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이중고를 겪게 될 겁니다. 젊은 그렇죠. 세대들이. 이런 것들이 정치에서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러지 못한다라는 데서는 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사실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다시 길게 물론입니다. 저도 길게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실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률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질 좋은 일자리가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이 일자리 관련돼서는 얘기가 좀 많이 쏙 들어갔어요. 사실 노동 문제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최근 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정부가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또 당에서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업이 자선사업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적극 고용하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기업이 적자를 내가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이 우리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계층들은 이 연령대는 결국 이제 막 취업을 해야 되는 젊은 세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연성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노동시장에 만연해 있는 경직성을 어떤 식으로 타파를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저는 굉장히 잘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누구나 해고하기 쉬운 세상을 만들자 이런 게 저는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기업 입장에서 내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고용된 사람들이 회사에 말하자면 오히려 누를 끼치는 경우에도 함부로 해고할 수 없게 되는 지금의 노동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두 사람이 일해야 되는 자리를 제대로 일하지는 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극단적인 상황들도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연성을 적당히 확보하면서 예를 들면 기업에서도 해고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한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해고된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의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걸 듣게 되면 사실상 이제 우리가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거예요. 통합적인 그렇습니다. 논의가 필요한데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4.5일제, 뭐 정년 연장, 청년 실업에 대한 문제들을 함께 통합적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무슨 TF니 이런 걸로 많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좀 대단히 아쉽고 정부에서도 뭐 청년 땡땡땡 등등으로 뭔가 많은 시도들을 하는데 결국에는 용두사미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이런 문제들을 단순히 어떤 청년의 문제로 국한해서 청년 땡땡땡 TF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거창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청년의 실업 문제라고 하는 별도의 카테고리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전반에 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유연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어떤 식으로 또 노동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같이 확보할 수 있느냐, 재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AI 시대가 왔을 때 우리가 재취업 문제, 재교육 문제, 말하자면 이제 그 평소에 걸친 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느냐를 종합적으로 범부처 통합으로 연구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사실은 이제 하나 더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 사교육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의대 쏠림 현상이 지금 심하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모두가 의대로 간다는 말이 과장되지 않을 정도의 얘기라고 제가 드립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실제 우리가 미래에 아까 말씀하셨던 AI에 대한 강국으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죠. 사실 뭐 지금 AI 강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중국 이 양 국가가 거의 선두를 차지하고 있고 사실 거의 압도적인 뭐 주자일 텐데 이미 이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AI와 관련한 어마어마한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학생들이 이미 그렇죠. 관련된 과정들을 이수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앞서서 우리가 모두로 돌아와서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직업군이 의사로 많이 쏠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는 불안정성 같은 것들, 그럼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도 볼 수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그 실정에서. 그렇죠. 이제 이공계 기피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들. 그것이 또 우리 정부의 잘못인데, 예를 들면 R&D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이 이공계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이공계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에서의 지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예를 들면 수험생들의 생각을 당장 우리가 바꿀 수 없죠. 의대 가지 말고 공대 가라. 강제로 공대 이럴 수 없죠. 적어도 우리 수험생들에게 정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라도 정말 이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하는 핵심 기술들로 연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인식 전환은 정부 측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뭐 손 놓고 있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의원님 지역구에서 보시면 이제 또 사교육이 또 사실 많이 팽창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가계나 금융 소비에도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비용하고 기대 수익 관점에서도 왜곡될 수도 있겠고, 또 대입 전형에 대해서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실제 학원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청년이라든지 자제분이 이제 또 성장을 하시겠지만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더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쏠림 현상이 더 집중화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데이터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가 전혀 줄어들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일자리의 환경들은 변하고 있는 거고, 입시 전형 역시도 뭐 자고 일어나면 다 바뀌어지고 이러니까 당연히 사교육 시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물론 그런 걱정들이 하긴 하는데,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가진 가장 큰 문제의식은 그 정부에 따라서 문제의식이 바뀌고, 문제의식이 바뀌면 또 정부에 따라서 또 정책들이 바뀌니까 그 교육시장의 혼란은 우리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 그 국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사교육에 돈을 더 많이 쏟는 방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연결고리를 어떻게 꺼내야 될지는 뭐 사실 저도 고민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이 다루신 분야가 상당히 많으세요. 뭐 예. 다양한 분야를 다루시고 또 법사위까지 지금 예, 하고 계시는데 1년이 걸릴 수도 있겠고 더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것만큼은 그래도 바꾸고 싶다.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의 구조를 개선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 또 이에 대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주거사다리 이제 특위위원회를 맡아서 이제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쭉 돌고 돌아서 물론 이제 뭐 교육이라는 건 백년지대계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뭐 다루고 싶은 게 있지만 적어도 1년이라는 단시간으로 보게 되면 저는 주거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의정 활동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직이 안 되는 것도 출산율이라든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불안을 크게 야기하고 있는데 게다가 거주에 대한 불안, 주거 안정성이 너무 지금 현저하게 그렇죠.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청년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캥거리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 밑에서 그 집에서 이제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또다시 시어슨 청년을 이어지는 이 악순환 중에서는 주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했던 11호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주거사다리를 거의 완전히 끊어버린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의 전환과 동시에 공급 위주의 대책, 그다음에 청년들의 안정된 그 주거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희가 생각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1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망가져 있는 부동산 시장에 조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저는 다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주거복지 문제였었어요. 나중에 그 기회가 되면은 의원님 꼭 와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꼭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저희 청년이 좋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렇게 보고 할까요? 사실 제가 이제 지난달에 둘째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가 둘인 축하드립니다. 아빠가 됐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이 두 딸 아이가 제 나이가 됐을 때 과연 제가 누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이 세계에 나가서도 지금처럼 떳떳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저는 지금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세대를 그 시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 자주 뵈면서 제 또 생각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